네, 요 지도가 바로 1908년 뉴욕에 본부가 있는 3번 보험회사에서 제작된 지도인데 1908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지도인데 여기에 조그맣게 코리안 세틀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단초가 돼서 제가 이 파차파 캠프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파차파 캠프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큰 사진이 뭐냐면 바로 한인 장로 선교회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미션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운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1508, 1508, 1512 파차파 에비뉴, 그것이 이제 주도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교회 안에서 또 학교를 운영을 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는, 그 당시 오렌지를 땄던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안창호 선생도 노동복을 입고 같이 노동복 입고 오렌지를 같이 땄거든요. 언행일치를 한 그런 보기 드문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진들은 한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있고 또 멕시칸들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이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바로 19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흘 동안 이제 밤샘 토론을 하면서 거행된 제3차 대한민 국민의 북미 총회 대의원들이 전부 참석한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유일하게 2층 건물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사진인데, 이분들 대의원들이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게이지 수로인데 수로 앞에서 그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파차파 캠프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각도로 똑같은 대의원들이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의 삼권 분립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는 이제 1903년부터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을 미주 이민의 첫 걸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1903년부터 1905년 사이에 7,226명의 한인들이 노동 이민, 사탕조선 노동 이민을 왔다. 그 중에 일부가 본토, 샌프란시스코로 입항을 하면서 본토로도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그러나 뭐 1910년까지 본토에 있었던 한인 인구는 한 8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토에는 많이 거주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 입항한 도착한 우리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리버사이드로 왔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리버사이드가 그 당시 최초이며 최대 규모의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차파 캠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한인 노동국을 설립한 겁니다. 한인 노동국이 뭐냐? 소위 말하면 직업소개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1대1로 직업을 찾는 게 아니고 노동 알선사 주선으로 직업을 창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예요. 근데 노동 알선사가 그 당시에는 다 일본계였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에게 취업의 문호를 안 준 거죠. 일본계 노동 알선사들이.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우리도 노동 알선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1,500불을 백인 장로에게 빌려서 코리안 레이버 뷰러라는 한인 노동국을 신설해서
이제 리버사이드에 오면 한인들이 손쉽게 직업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한 6, 70명 규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인구 센서스나 또는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인구가 신한민보에 한 150명, 국립협회 회원만 150명 정도 1907년 상황에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숫자는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명이 넘고, 그리고 이제 오렌지 수확 기간이 이제 12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수확 기간인데, 그때는 또 임시 노동자들 100여 명 이상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대 규모로 300명 이상이 파차파 캠프에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한 건데, 아까 그 당시에 1910년 당시에 본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이 8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그 파차파 캠프에 거주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 최대 규모의 한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온 사람들은 그 취업 환경이나 임금이 굉장히 열악했고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는 그 임금도 높고 직업 환경도 좀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찾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리버사이드가 미국 최대 부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렌지 산업이 성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버사이드라는 도시가 당시 그 백인 부자들의 휴양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팜스프링스죠. 그 당시에는 팜스프링스가 없고 리버사이드가 그 당시에 팜스프링스였습니다. 겨울 휴양지로 백인 동부에 있는 부자들이 리버사이드에 왔고, 그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오렌지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일본계 한인들, 필리핀계 흑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사이드시가 발전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아시안계는 캘리포니아에서 완전히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허드레일 또는 막노동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그 소위 말하는 중간 계층의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하던 시절입니다. 하와이에서 보통 하루 일하면 뭐 50전, 60전 받았거든요. 본토에서는 한 1불 정도 받았어요. 하루? 예. 그러니까 좀 나아진 삶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이죠. 그리고 이제 막노동이죠. 오렌지 따는 그런 막노동이니까. 그래서 그 한인들의 그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창호 선생이 이제 주식회사, 실업 주식회사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 막노동의 아주 열악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파차파 캠프가 있던 곳이 파차파 애비뉴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파차파 캠프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파차파 캠프 안에서는 이제 활발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버사이드 캘버리 장로교회와 소속을 같이 하면서 한인 장로 선교회를 만들어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한인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다녔고, 특히 여성들은 그 리버사이드 캘버리 장로교회에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또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교도 있었어요. 한글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막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의 한인사회 공동체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파차파 캠프 자체는 판자촌입니다. 판자촌이고, 백인들이 와서 살지 않는 분리된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1880년도에 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낡은, 그리고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율규정을 만들어서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백인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런 자율규정을 만들었어요. 여성들은 하얀 한복 비슷한 거를 입고, 그리고 규범을 만들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독립기금도 모았고, 독립활동을 하면서 기념식도 하고, 이런 활발한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 파차파 캠프가 이제 조그만 한 지역이거든요. 한 20여 개 채의 판자촌으로 형성된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그 처음에 정착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서 그래도 비슷한 채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리기구 이런 것들을 차이나타운에서 사서, 그리고 가족 중심이지만 그래도 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한 총각들 밥을 줘서 먹이고 이러면서 조금씩 부업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볼 때 이제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 그리고 한인들이 보여준 게 이제 악착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조국의 독립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 신념,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줄곧 이어지는 거죠. 파차파 캠프는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그 역사에 묻혀져 있던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1999년에 그 지도 한 장이 발굴이 됐습니다. 저희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도서관에서 지도 한 장이 발굴이 됐는데, 그 지도에 Korean Settlement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지도는 1908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리버사이드에 코리안 세틀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전혀 듣지도 못했고,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1999년에는 한일 갈등 문제, 또 LA 폭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시절이라 감히 연구를 못하다가 2016년부터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어느 문헌에도 안 나오니까 이게 막막했죠, 처음에는. 뭔가 실마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도 한 장 달랑. 그런데 마침 2017년도에 그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국어문학과 박사과정 학생 2명이 저희 연구소 인턴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의 전공이 옛 한국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한민보는 이제 대한민국민의 기관지거든요. 거기에 파차파 캠프에 관한 분원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현대어로 다 풀이를 해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이제 대강 이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문헌에도 책에도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퍼즐을 완성한 거죠. 이러한 전시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제가 소수인종학에 관심을 갖고 인종 문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그리고 차세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있는 미주 한인 차세대들이 역사를 전혀 몰라요. 특히 미주 한인사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고, 아마 99%가 미주 한인사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미주 한인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미주 한인 역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주 한인 역사 의식이 고취될 때 비로소 코리안 아메리칸, 미주 한인 정체성이 생기거든요. 확고한 코리안 아메리칸, 미주 한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한이 2세, 3세들이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또는 뭐 교수가 되고 다 성공하지만 한인 사회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왜 없냐? 자기가 스스로 미주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자아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전국 투어를 계획하게 됐고, 이런 언론사와의 인터뷰나 좌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자각하게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